오늘 경기도 가평의 최고 기온이 36도를 넘었고 수도권과 강원도, 영남과 전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이 한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엔 영동 지방에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위해 준비했던 서울 시내 호텔 예약을 취소해 시 주석의 다음 달 방한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남북미의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이 시각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친환경 방식으로 주목받는 수소연료 전지 방식의 안전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전자담배 시장을 휩쓴 제품 듀레의 국내 유통이 시작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인 듀레 세금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해당 외교관에 대한 소환 조사와 징계 절차를 결정했고 주미대사관 전체 업무와 현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유사 사안에 대한 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당시 회계법인들이 현장 실사도 하지 않은 채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 가치를 3조 원으로 평가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자료 은폐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대표는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파문과 관련해 외교부는 통화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을 다음 주 귀국시켜서 조사와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화 내용을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돌려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주미대사관 전체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있었던 모든 사안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대정부 질문에 나선 강효상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한미 관계가 좋지 않다면서 자신만 알고 있는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4월에도 정의용 실장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2번 오는 것을 아느냐고 묻더니 일본에 2번 올 가능성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그래도 한 번은 오시도록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럴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미측에서도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강 의원에게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통화 관련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3월 주미대사관에 발령받았습니다. 이 외교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강 의원에게 외교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감찰 대상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감찰에서는 강 의원이 먼저 요구해서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기억나는 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감찰 과정에서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돌려본 사실도 확인하고 소속 외교관 여러 명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미대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강효상 의원 관련 내용 외에도 그동안 외교부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됐던 정보 유출 사안 모두를 이번에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외교관을 다음 주 귀국시켜 조사와 징계 절차에도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파문의 당사자인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 거짓 브리핑 사과가 먼저라면서 맞서고 있지만 정작 당 내부에서도 외교 기밀 유출은 잘못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수 기자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가 기밀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건 국익을 빼돌린 것이라며 한국당을 몰아세웠습니다.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정상 통화 내용 유출은 간첩 행위에 준하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심 이번 기회에 한국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느슨해진 공직기관까지 다 잡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간의 외교 자체를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 당은 강효상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 측의 거짓 브리핑 사과가 먼저라며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감찰 조사는 공무원에 대한 사찰이라면서 전선 확대를 꾀했습니다. 청와대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청와대가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당 내부에서도 강 의원이 실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정상 간 통화 내용 공개는 외교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은 데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보수 외교통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든 행위라며 강 의원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 기밀 누설 사건이 정치권을 덮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었던 정국이 더욱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적인 관점에서 더욱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렇게 공익제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는 달리 신임 조세영 1차관은 심각한 범법 행위라면서 내부 기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구겨진 태극기, 또 오영 논란에 이어서 초대형 보안 사고까지 겹치면서 외교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이번엔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주미대사관 직원의 한미 정상대화 유출 사건을 한미 간 신뢰를 깨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힌 이튿날, 새로 취임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있을 수 없는 범법 행위라며 기강회의를 지적했습니다. 해외 공간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기강회의와 범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공익적 성격이 크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규정한 겁니다. 조차관은 이어 신속하고 엄중한 문책과 재발 방지 노력으로 외교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주미대사관의 보안 시스템 전반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내부 감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누설될 경우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쉽게 유출됐다는 건 향후 정상 간 원활한 전화 통화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출 내용이 조윤재 주미대사만 볼 수 있도록 분류돼 있었는데 다수가 이를 돌려봤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찰 결과가 주목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해당 직원 외에 조 대사와 강경화 장관의 책임론까지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회담장에 구겨진 태극기와 SNS 오역 논란 등 이딴 실수로 구설에 올랐던 외교부의 기강회의가 초대형 보안 사고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위해서 준비했던 서울 시내 호텔 예약을 취소하면서 시 주석의 다음 달 방한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최근에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다음 달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 정부가 추진해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다음 달 말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다가
최근 취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호텔 측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동안 한중 외교 당국은 올 상반기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주중 대사를 지낸 노영민 비서실장을 만난 직후 시 주석의 5월 방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4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지금 예정돼 있는 것 같고 아마 5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도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후 시 주석의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해 서울 방문이 추진됐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 주석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지만 방한 시기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이 확정되지 못한 데에는 이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남북미의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전국 해소 방안을 놓고 여야 3당 원내 수석들이 만나서 정상화 방안 실무 협상을 진행을 했지만 결국 해법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을 합의 처리하자는 태도를 고수한 한국당에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역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전국 정상화를 좀 조속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오고 갔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우리 바른미래당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1, 2당에게 충고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해주셨다. 여야가 막판 이견을 보이는 쟁점은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담길 패스트트랙 안건 합의 처리 여부입니다. 한국당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려진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4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로 합의가 안 돼 패스트트랙에 올린 만큼 합의를 위해 노력하자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맞섭니다. 바른미래당의 중재 노력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 같은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여전히 입장들이 좀 있어서 아까 수석들 회동도 들으셨겠지만 여전히 좀 공전 중입니다. 실무 협상에서 여야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 사령탑들의 공세 수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과도한 요구로 이렇게 장애를 조성했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제1야당을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합의문에 명시할 경우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할 것을 의심하고 있고 한국당은 최소한의 국회 복귀 명분이라도 달라는 주장입니다. 당초 한국당의 주말 마지막 장외투쟁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생각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분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자신을 향해 비민주적인 당 운영을 꼬집으면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비판한 하태경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정치의 금도를 넘지 않겠다면서 이른바 폴더 인사로 거듭 사과했습니다. 화면 직접 보시죠. 어르신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상처를 입으신 전국의 어르신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표하여 제가 대신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의 공식 회의에서 국민 앞에 행한 발언인 만큼 당인으로서의 책임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 혁신과 미래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하더라도 손 대표님 말씀처럼 정치의 금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사과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T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소환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김 의원의 소환을 검토 중이며 부를 경우 비공개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청탁자들과 달리 고발당한 상태인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내부 자료를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김모 씨, 삼성전자 부사장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딜로이트 안진과 삼정 KPMG 등 회계법인이 유령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는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에 대해 아무런 실사 작업 없이 3조 원이라는 가치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최근 회계법인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 부문에 대한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 작성 당시 실사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안진과 삼정 두 회계법인은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 부문의 가치를 거의 유사하게 3조 원 안팎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LPG 자동차가 사고 뒤에 폭발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PG 차량은 사고 시 화재를 막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충격으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폭발 위험이 더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차가 흰 연기를 내며 멈춥니다. 잠시 뒤 차가 멈춘 곳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차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차 안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등 2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직장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터널을 빠져나온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차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충격으로 가스가 새 대피할 겨를도 없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전하면서 가스통 부위가 또 2차로 충돌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스통이나 그 밸브 쪽에 파손돼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 3월부터 일반인의 LPG차 구매가 자유로워진 상황. 화재를 대비해 LPG차의 압력 조절 기능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하지만 이번 사고를 볼 때 추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에너지 열량을 비교해봐도 LPG가 휘발유보다 2배 정도 높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LPG 차량의 경우 폭발이 발생할 때에는 가솔린 대비 2배 정도 열량이 높고 압축된 가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실제 폭발력이 훨씬 크고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사고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국가수, 가스안전공사 등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강릉 과학산업단지 가스탱크 폭발 사고 현장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수소탱크 부실 시공이나 관리, 조작 미숙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전시 문지동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 입주기업 자재 창고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났습니다. 이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 내부 50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인 선박용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과열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 기지사령부 부두에 정박한 최영함에서 헛줄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정박 작업을 하던 병장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해군은 배를 정박할 때 쓰는 헛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해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두에는 최영함 장병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청해부대 입항 환영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가 중국 장비업체 화웨이 거부 움직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방침에 동참을 요청한 가운데 화웨이 장비를 쓰는 일부 통신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거래 제한 조치, 즉 보이콧 움직임이 국내 업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심을 끄는 곳은 LG U+입니다. LG U+는 4세대 LTE 기지국의 30%가량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 중인 5G 기지국에도 화웨이 장비가 일부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반 화웨이 압박에 동참을 요청하면서 LG U+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소식이 알려진 직후 LG U+의 주가는 하루 만에 6%가량 떨어졌습니다. 반 화웨이 요구는 미중 무역 갈등에서 비롯됐지만 미국은 정보 보안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G U+는 화웨이 장비는 고객 정보, 즉 보안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군이 있는 지역은 화웨이 장비를 아예 쓰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이후 LG U+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건이 발생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는 LTE 때부터 유럽 회사인 에리슨 장비로 기지국을 구축했고요. 5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기업을 포함해 국내 100여 개 업체가 화웨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장기화할 경우 화웨이 장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국내 업체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30대 배전공, 전선 공사를 하던 청년이 전신주에서 추락해 사격을 헤매다가 숨졌습니다. 한전이 공사를 맡긴 외주 협력업체의 직원이었는데요. 동료와 유가족은 안전장비 불량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강원도 인제군 전선 설치 공사 현장, 한전 외주 협력업체 직원인 31살 송현준 씨가 작업 도중 전신주에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전선 설치 공사를 하던 송 씨는 전봇대 8m 높이에서 떨어지며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2주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유가족과 현장 동료들은 안전 장비가 불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신주에 연결하는 안전줄과 노동자의 벨트를 묶는 안전 장비가 서로 다른 회사 제품으로 짝이 맞지 않았고 지속적인 교체 요구도 회사 측이 뭉갰다는 겁니다. 이 상태를 걸리는 거예요, 상태를.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몸으로 움직이면 이게 쑥 뻗잖아요. 너 이래다 큰일 난다. 전전에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고. 회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송 씨가 착용한 장비는 아무 문제가 없고 결함이 있었다면 제조회사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송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유가족은 송 씨의 평소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송 씨는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은 하지만 회사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전까지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좀 동생 억울한 걸 좀 풀어주고 싶어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세요. 별다른 안전장구도 없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거 한 번만으로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30대 청년 배종공의 갑작스러운 추락사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안전장비 불량 논란, 경찰은 송 씨 동료에 이어 회사 관계자와 감리단, 한전 관계자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택시기사를 폭행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배우 한지선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합니다. SBS 월화극 초면에 사랑합니다 제작진은 한 씨가 공인으로서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을 해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본 전면 수정과 해당 배우의 출연 분량을 편집,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인근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다툼한 이후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외래재활센터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이 개원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은 재활의학과와 전문의와 물리 작업치료사들이 맞춤형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재 노동자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게 됩니다. 공단은 서울 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산재 환자들이 편리하게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칸 영화제가 오는 25일 폐막합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과 악인전이 현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성평등 문제도 영화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네, 칸 영화제 이모저모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 예. 해외 언론 그대로 전하면 웃음은 더 어두워졌고 분노는 더 사납고 울음은 절망적이다. 호평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봉준호 감독이 19일 날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150여 개의 매체에서 인터뷰가 쏟아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매체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비로소 칸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퀸틴 타란티노 감독도 그 어림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브래드 피트 같은 그 스타들과 함께 온 것도 이유겠지만 봉준호 감독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BBC에서는 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10대 영화, 거기에 기생충을 집어넣습니다. 그만큼 이미 사전에 소문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2시간여 전서부터 이 루미에르 극장이 인산인해였는데 관객들은 물론이고 관계자들, 취재진들이 막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레드카펫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들어가서 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폭소가 터져나오고 박수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131분이 끝나기 직전에 엔딩 크레딧이 나오기 전에서부터 박수가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현상, 더군다나 기립박수가 하도 길어지니까 저렇게 봉 감독이 마이크를 잡고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집에 갑시다 라고 작별 인사를 했는데도 틸다 스윈튼 같은 경우는 계속 박수를 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큰 현지의 분위기가 있었고 뜨거운 그런 반응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황금종려상을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봉준호 감독 자체가 그 스타일이 확고하기 때문에 물론 뭐 기생충이 전중 후로 아주 뜨거운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거의 이 봉준호 감독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뛰어난 형태로 봉준호 감독이 돌아왔다 이런 평도 있던데 기생충은 과거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기생충의 그 월드 프리미어가 거기서 진행됐기 때문에 칸에서 처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예고편 말고는 제 관계자들도 사실은 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 봉준호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 스타일이 철저하게 리얼리티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리얼리티를 그렇게 리얼하게만 보여주지 않아요. 리얼리티를 가지고 아주 재치와 위트를 가지고 신랄하게 비꼬고 조소하고 있는 그러한 웃음들이 배어져 있는, 그래서 비틀어져 있는 그런 한 장면을 포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생충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의 이 현상을 날카롭게 근거에 두면서도 이 우스꽝스러운 그 분배의 그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그런 포인트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잡아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현지 언론들도
현대 자본주의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웃음이 더 어두워졌다는 것. 네, 전 그게 그리고 궁금해요. 또 현실이 더욱더 날카롭게 반영이 됐다는 것들이 이 기생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조심스럽게 이제 황금 종려상 수상 가능성을 내비쳐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송강호 씨의 나무주연상 수상을 거론하고 있던데, 칸에서 보는 송강호는 어떤 배우입니까? 그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봉준호 감독의 스타일을 잘 소화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송강호 씨의 연기는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재치 있고 또 녹익은 그런 웃음들을 순간순간에 보여주는 그런 반전이 넘치는 리얼리즘 배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봉준호 감독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쟁작이 어마어마해요. 그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2번씩 받은 감독이 둘이나 나와 있습니다. 켈로치를 비롯해서. 네. 그리고 한 번 이상 그 황금종려상을 받은 감독이 5이에요, 총. 그리고 흔히 말해서 최고의 스타 감독이라고 일컬어지는 감독까지 해서 20명의 경쟁자들이 다 면면이 대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무주연상 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판단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평점으로 보니까 스크린데일리인가요? 그런 평점이 있던데, 평점으로는 작품이 꽤 높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현재 매체들이 다 기생충이? 평가를 하고 있지만 보통은 2등에서 3등 사이를 지금 21개 작품 중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평점만으로 보면은 충분히 황금종려상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영화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 악인전도 칸 영화제 지금 초청이 돼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개봉 9일 만에 200만 관객을 모을 정도로 반응이 좋은데, 이 영화 어떤 영화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쉽게 말해서 이제 악인을 응징하기 위해서 악인과 손을 잡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이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왜 한국 영화에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고요. 더불어서 김무열 씨의 악인 연기도 역시 아주 돋보이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동석 씨는 이번에 가히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칸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요. 이미 할리우드의 이 악인전의 리메이크 버전에 대한 판권이 팔렸고, 그리고 마동석 씨는 지금 마블의 히어로로, 그러니까 물론 히어로로 나오진 않겠지만 마블의 히어로 무비에 런칭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출연을 하는 것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팬들을 독특한 자신의 근육과 또 액션 연기, 그리고 반전 넘치는 귀여운 연기로 또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황금종려상 유력 후보 가운데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소식을 한번 기다려보겠고, 지금 보니까 칸 영화제에서 젠더 이슈, 성평등 이슈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촉발된 인물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아니겠습니까? 이제 질문을 여배우의 역할이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발끈해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소재로 선택한 그 영화도 여성이 피해자인 그런 영화 소재를 갖다 고스란히 잡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그 배우의 역할이 상당히 남자 배우들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더욱더 그런 그 민감한 그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더 촉발이 되고 있고, 사실은 칸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그런 젠더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쟁작 중에서 지금 여성 감독들의 작품도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서 상당히 배려를 했다고 볼 수가 의식을 있는데,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에게 명예 황금종려상이 수여되면서 이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배우가 가정폭력 전략에 또 인종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상을 줘도 되겠냐, 이런 논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전체로 두고 봐서 아랑 드롱이라고 하는 배우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송강호라는 배우의 비중 이상으로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송강호와 한 몇 배우를 합한 만큼의 그런 비중을 갖고 있는 아랑 드롱이라는 그 배우인데, 근데 문제는 그 계속적인 구설수에 늘 시달려왔고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던 배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프랑스의 정서는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공로는 공로다 이렇게 나눠서 보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깐에서도 역시 지금 아랭드롱에게 상을 수여를 한 건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젠더 이슈가 불거지는 가운데서 수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깐의 도대체 성인지 감수성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논란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을 좀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칸 영화제 어떤 면에서는 주최 측에서. 현명하게 잘 마무리를 하면서 깐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침 우리 한국 영화가 탄생한 지 꼭 100년 되는 그렇죠. 뜻깊은 해가 아니겠습니까? 칸 영화제 얘기를 한 김에 우리 영화의 현 주소 좀 끝으로 짚어주시죠. 한국 영화는 이제 시장만으로도 세계 6대 시장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한국 영화를 이제 그 세계 수준에서 보면 새로운 창의력과 감수성을 선사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한국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한국 영화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전에는 감독들이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배우들이 다양하게 주목받고 있고 또 스토리텔링하는 작가들까지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영화에 충분한 어떤 자양분들을 마련해 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면 만약에 기생충이 이번에 황금 종려상을 받는다고 하면 좀 어떻게 전환점이 되는 건가요? 우리 영화에서. 실제로 우리 이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무시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서 있다는 것을 모든 세계의 영화인들을 통해서 확인받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지만 이런 영화제 안에서의 다양한 수상 어떤 흐름들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절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깐에서의 수상 소식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그런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깐 영화제 그리고 한국 영화의 현 주소까지 짚어봤습니다. 문화평론가 김성수 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역 전쟁이 이제 환율 전쟁으로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국가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도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윌버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국가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계 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상품이 자국에 수입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만큼 관세를 높여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국들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저평가된 통화를 가진 국가에서 수입한 모든 상품에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1차 목표는 중국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최근 최고조에 오른 데다 미국이 예전부터 중국을 향해 고의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중국만 겨냥한 게 아니란 지적도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외에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국가들도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일본과 독일, 한국 등에도 언제든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2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 역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1분기에는 대외 여건과 재정 집행 부진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다행히 소비자 심리지수와 제조업 업황지수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여파로 2기 신도시의 청약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집계 결과 어제까지 1, 2순위 청약을 받은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874가구 모집에 264명이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시기 1순위 청약을 받은 양주 옥정 신도시의 아파트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며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검단 신도시가 포함된 인천시 서구 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올해 3월 기준 1,386가구로 인천 전체 미분양 물량의 56%를 차지합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투수가 소아 뇌종양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날달걀을 맞는 이벤트에 동참했습니다. 류현진은 팀 동료들과 함께 머리에 날달걀을 맞은 뒤 다음 동참자로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소아 뇌종양 인식을 높이고 기금을 모으기 위한 크랙 캔서 챌린지로 수년 전 전 세계 유행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혼합 단체전에 나선 우리나라 배드민턴 대표팀이 복병 태국의 덜미를 잡혀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표팀 막내이자 이번 대회 8안의 주인공이었던 17살 안세영은 아쉬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중국 난닝에서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합 복식과 남자 단식에서 잇따라 패배하며 우리 대표팀은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세 번째 게임에 나선 남자 복식, 강민혁, 김원호마저 첫 번째 세트를 내주면서 불씨마저 꺼지는 듯했던 상황. 하지만 2, 3세트를 각각 17, 14점만 내주면서 역전승에 게임 스코어 1대2를 만들었고 기회는 여자 단식까지 이어졌습니다. 4번 주자는 전날 타이완전에서 세계 1위를 꺾었던 17살 고교생 안세영. 또 한 번의 명승부를 기대했지만 안세영의 몸은 거듭된 격전에 무거워졌고 상대인 세계 7위 라차녹에게 잇따라 빠른 공격을 허용했습니다. 1세트 15대 21로 진 안세영은 2세트 중반 동점을 거듭하며 잘 따라갔지만 결국 17대 21로 무너졌습니다. 지난 대회 만리장성을 넘으며 우승했던 우리 대표팀이 대부분이 세계 상위 랭커인 태국에 덜미를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을 꺾은 태국은 기쁨의 환호성을 올렸지만 아쉽게 이번 대를 접은 안세영은 굵은 눈물 방울을 떨궜습니다. 수비도 잘 받았는데 상대가 워낙 잘해서 다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뭐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 그거보다 더 열심히 해서. 당초 준결승 진출을 목표로 했던 대표팀은 남녀 단식 간판, 손한호, 성전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채 4강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대표팀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 초 전형 오픈에 이어 3개 메이저대회 연속 입상권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1년 남은 도쿄올림픽 전망도 먹구름이 드려졌습니다. 중국 난닝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네, 흰색 국화꽃도 보이고요. 또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인형, 과자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인데요. 추모의 발길만큼이나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격려와 응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 일동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사교육 1등 국가, 유아부터 청소년을 태우고 매일 질주하는 노란차. 피해 아동의 엄마는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현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노란차에 태우고 있다면서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에 정부가 최우선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5월인데) 봄이 실종되고 한여름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경주와 포항 등 일부 영남 지방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35도를 넘었는데요. 서울도 33.4도까지 올라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영동 지방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서울도 낮 기온이 32도, 모레는 30도로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8도, 대전은 17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동해안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0도, 대구는 34도, 강릉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시 반 퇴근길 종합뉴스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